자, 미래에 주택연금으로 많이 돌릴 것으로 예상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은행이나 정부에서 집을 사는 것도 한계가 오지 않을까?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이 주택연금 제도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오래 못 감. 왜냐면요, 자, 주택연금 제도는 집값이 너무 튀어요. 그럴 때 주택연금을 통해서 좀 해보겠다, 집값 안정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 취지가 일단은 노후 빈곤 해결 플러스 임대주택 또는 뭐 나중에 이거를 뭐 싸게 매도 등을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제도인데, 앞으로 수요는 계속 떨어지고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수요는 말씀드렸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내 집 마련 수요는요,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늘어날 상황이냐, 혹은 3인 가구가 4인 가구로 늘어날 상황이냐, 이 수요가 가장 많아요.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나는 경우는요, 보통 이 경우는 가장 많은 게 결혼이죠. 결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내 집 마련 해가지고 막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떠도는 썰 보면은 뭐 집 안 해오면 뭐 결혼을 안 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좀 극단적인 사례, 그 시나리오 작가가 쓴 드라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요즘 세대에서 결혼하면서 집 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에서 2인으로 가는 경우, 보통 보면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내 집 마련을 느끼게 되느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기가 힘든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애를 하나 더 늘려야 돼서 방을 하나 더 늘려야 되니까 지금 집 팔고 좀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수요가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냐? 1, 2인 가구만 오지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특히 1인 가구. 근데 1인 가구들이 집을 사요? 왜 1인 가구가 돼요? 왜 결혼 안 해요? 왜 애 안 낳아요? 집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수요가 돼요? 임차 수요가 되는 건데, 1인 가구는요,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삽니다. 예를 들어 결혼해서 애가 있어요. 근데 집이 5구에서 4구, 3구로 옮겨갈 수 있느냐? 쉽지 않죠.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일해서라도 버티려고 하죠. 그런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요, 아, 월세 너무 올라가네. 아니, 나 저기 원룸 사는데 반지하 살지 뭐. 아, 반지하 사는데 고시원 갈래 그냥.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수요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출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보통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보통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되는 거지, 3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돼요. 결혼했다가 애 낳는데 이혼해가지고 한쪽에서 애를 키워서 2인 가구가 된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악영향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050년, 지금부터 한 28년 정도 뒤죠? 그때쯤 되면은 경제성장률이 한 28% 정도 떨어져 있을 거다, 인구 감소로. 그럼 첫 번째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국민 총소득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국민 총소득이 떨어진다는 거, 그만큼 돈이 없다는 소리죠, 사람들이. 돈이 없고 부양비 및 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이 크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청년층이 어때요? 지금 청년층이 뭐 2030 B2 영끌 2020년, 2021년에 어마어마하게 유도했죠. 그 어마어마하게 유도한 사람들이 손실을 봤어요. 10년 뒤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봤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보시면 장난 아닌 사람들 많죠. 예전에 주식 중독자에서 요즘은 코인 중독자까지 많이 늘어났죠. 부동산 중독자가 되진 않는데 쉽게 보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았죠. 방송 같은 데도 보면은 한 채씩 한 채씩 갭투기 했다가 4채까지 늘어왔는데 세입자가 없어서 죽겠다. 근데 막 그 세입자 들어오게 하려면 막 이거저거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고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확인해 봐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런데 공급 부족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어댔죠. 공급 부족, 재건축, 재개발해라.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아니죠. 왜냐면 얘는 질적 공급이지 양적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아무리 공급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공공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조건 250만원 공급 대책, 이런 것들 보시면은 주택 총량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인구 가구수는 줄어들죠.
그러면 은행이나 정부에서 집을 사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준 이유 첫 번째는 노후, 빈곤, 대비용. 두 번째로는요, 주택 및 임대 가격 안정인데, 노후, 빈곤, 대비보단 이쪽이 더 핵심이었죠. 근데 요게 앞으로 막 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을 때 몰려요. 몰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주택들을 다 사줄 돈이 되느냐. 근데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까지 번졌죠? 리먼 브러더스가 어떤 은행이었다? 집사라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회수가 돈으로 안 되고 집으로 되죠. 집으로 돼서 경매가 나오고 은행은 돈이 없어요.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집만 잔뜩 껴안고 있어요. 부동산만. 근데 그 부동산이 경매도 잘 안 넘어가. 이러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딱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겠죠. 자, 지금도 허그의 대위 변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 사기 대책을 한다라고 하죠. 전세 사기 대책 중에서 뭐 첫 번째로 10년 무이자 대출,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벌 강화, 전세 사기꾼들 처벌 강화, 이거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보증 비율 낮추기. 이거는요, 오로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전세 사기 피해자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허그, 위험, 자산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즉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정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저기다가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많은 갭투기꾼들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나중에 그게 뭘로 회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올해부터 임의 경매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뒤에 터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안심전환대출이 안 통하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경매는 올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임의 경매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는 소리죠. 왜냐면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주택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 하죠. 아, 강남 아파트는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입지도 좋고 뭐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다 좋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막 경매로 나와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최근에 뭐 그 음마 아파트 27억짜리 24억에 대출받고 샀다가 26억에 경매에 나간 것처럼 그런 특수 사례를 제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안전하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여기서밖에 못 느끼는 거가 따로 있고, 비슷하게라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얘가 너무 비싸. 근데 송파 아파트가 많이 싸졌어요. 그럼 송파라도 사겠죠. 싸지면. 이 갭이 너무 크다 느껴지면. 그러면은 결국엔 이 갭을 줄이는데 얘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얘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송파보다 강동. 그러다 강동에서 조금 더 벗어가지고 뭐 다산이나 하남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수요가요, 너무 비싼 곳, 여기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팔리지 않으니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떠안을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호소하는 게 뭐예요? 연착륙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연착륙 정책들이 뭐예요? 부동산 부양 정책이죠. 부동산 부양 정책은 뭐예요? 실수요 또는 투기 수요가 살 수 있도록 여력을 늘려주고 수익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다 안 되니까 지금 민간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13대책,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다 여력 늘려주고 수익 늘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지역 해제,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 보유세 인하, 더 오래 가지고 있어라, 더 버틸 수 있는 여력 만들어주겠다. 이런 정책들 보면 다 부동산 부양 정책이죠. 부동산 부양 정책을 왜 쓰겠어요? 떨어지는 폭 낮추려고,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누가 사가지고 천천히 떨어지게 하려고요.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떨어지는데 여기 중간중간 막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탁탁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지겠어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이 바위에 탁탁 부딪히도록 만든 거예요. 이 바위 역할하는 게 실수요이고, 실수요들이 받아줘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과거 MB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때는 뭘 풀어서 활성화시켰다? 전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출로 갔죠. 초이노믹스. 근데 지금 상황은 전세 안 돼요? 초이노믹스처럼 풀긴 풀었어요. 근데 걸리는 게 DSR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들어간 거고 돈을 못 빌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걸 다 떠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거 안 터뜨리려고 요거저거 하는데 그런 기미가 미국에서 언제부터 보였냐? 2006년부터 보였어요. 금리가 고점이었을 때. 금리가 고점이었을 때 그거 쭉 가는데 거기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동결이 되죠. 이거는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보세요. 2006년에 금리 정점에서 올렸다가 금리 부담이 심하다 싶으니까 멈췄는데 터지니까 내린 거예요. 금리 인하가 좋은 효과가 아니라니까요. 터지니까 내렸는데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터진 것들을 떠안고 있는 은행들은 다 붕괴가 됐죠. 이거를 상황을 다 봤는데 우리나라 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멍청할까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려고 살리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죠. 정부가 그거를 다 떠안을 수 있을 능력도 여력도 안 되고, 네? 그럼 욕도 바가지로 먹을 거고, 정치인들은 어차피 표 따라 움직이는 거고, 은행은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은행도 정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계가 오죠. 근데 주택연금으로 터져가지고 은행에서 정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막 터져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런 거 저런 거 중단해 가면서 혜택을 줄여가겠죠. 그러니까 저런 혜택 같은 경우는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